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워싱턴에서 폼페오하고 저기 누구죠?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마 페인인가 하는 여성 국무장관, 두 국무장관 그리고 양쪽 나라의 국방장관 2+2 회담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월요일에 있었죠. 월요일에 현지 시간으로.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폼페오의 그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거기 한국도 거론이 되고 이야기인즉슨 너희 줄 똑바로 서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 그 사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안내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80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운 시절인데도 잘 도와주셔서 백모 세네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열심히 번역 중입니다. 저와 박한나라는 청년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로버트 스팔딩이 지은 스텔스 워입니다.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2+2 회의, 이게 7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렸고요. 미중 전쟁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이 2+2 회의에. 여기서 이제 폼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중 전쟁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이 아니다. 자유민주 경제 번영이냐 아니면 인권 말살 폭정 폭망이냐 이 사이의 선택이다. 한국도 잘 선택할 것이다. 말이야 점잖죠. 한국도 잘 선택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말은 점잖은데 글쎄요. 문팔육 전혀 잘 선택하지 않죠. 호시탐탐 한반도를 종중 자기들이 주도하는 평양을 제끼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종중 코리아 연방으로 만들고 내부는 유사 전체주의로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말하자면 폼페오의 잣대로 보면 자유민주 경제번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말살 폭정 폭망을 선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폼페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어 리스닝을 꽤 하는데 폼페오 리스닝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사람 말 너무 빠르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토네이션, 그러니까 이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액센트를 별로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 정말 어렵습니다. 폼페오는 이 말하는 스타일을 고치면은 대형 정치인이 될 거로 봅니다. 지금 저렇게 연설해서는 대중이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 폼페오 영어 좀 비판했습니다. This isn't about picking America versus China. This is about choosing freedom and democracy against tyranny and authoritarian regime. And I am confident that the democracies, our transatlantic alliance, all of those great nations know precisely which side of that debate they want to be on. They know where their people's interests lie. They lie with freedom and democracy and continued economic prosperity for their people. That doesn't come from partnering with or working with authoritarian regimes that threaten them, but rather working with countries like Australia and America that value freedom and human rights in the same way that they do. And I gave a set of remarks in Philadelphia now a couple of weeks back that talked about this and put it in sharp focus and talked about the unalienable rights that matter so much to the world, and we'll defend them everywhere. And I'm confident that our partners all across Europe and frankly, our democratic friends all across the world, whether that's in India or Japan or South Korea, our Australian partners are here today, understand that the challenge of our times is to make sure that those nations that do value freedom and do want economic prosperity based on the rule of law.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쓰는 기법인데요. rule of law 그러면 흔히 법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rule of law 할 때 그 law가 뭐냐? 이 서양 정치 철학에서 보면 그 law는 자연법, natural law입니다. 즉 천부인권, 자연권을 보호하는 그걸 인정하는 그 law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rule of law의 그 law는 rule of the law. 그래서 대문자로 써야 될 겁니다. 반면에 rule by law, 법을 이용한 악법을 이용한 지배입니다. 법을 족쇄와 같은 악법을 이용한 지배. 그때 law는 말하자면 악법 공학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law여도 rule of law라 그럴 때 그것은 그냥 단순한 법치가 아니라 자연법 정신에 바탕한 지배 혹은 체제 그걸 얘기하고요. 자연법 체제를 얘기합니다. 자연법 정신에 바탕한 체제. rule by law는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전체주의 악법을 하루가 멀다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악법을 이용한 그러한 압제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폼페오가 크게 한 소리 했어요. 묵직한 위협이죠. 이 와중에 한국은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조국 스타일 검찰 개혁이 이게 결국은 검찰 UFC가 돼갖고 한 검사장이 뭐 병원에 입원하고 아니 그게 나 한국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페이스 인식을 안 하고 왜 다른 방식으로 해제하려 그래? 얘 이거 뭐 지우려는 거 아니야? 그러고 소파를 튀어나가서 했다고 한 검사장은 주장을 하죠. 저희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워낙 무서운 사람들끼리의 싸움이라서. 하여간에 뭐 이거 일단 뭐 어느 쪽 주장이든 결국 뒹굴었고 그리고 어느 쪽 주장이든 올라탄 거는 이 그 압수수색하러 간 사람이 올라탔고 이게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나라 꼴이 아닌 거죠. 거의 이제 권력 내부에서 사실 이 검찰도 이 저기 한 검사장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뭐 박근혜 대통령 재판 뭐 세월호 재판 뭐 이런 거 보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세월호 그 관련 조사 뭐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꼭 우리 편인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rule of law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rule of 검찰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rule of 검사 조직.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그 근성이 있어요. 검찰의 조직이 절대적으로 강화돼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이런 그 자기들 나름의 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맨 윗대가리가 최동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윤석열인데 일설에 하면 윤석열과 최동욱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헤드고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검찰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때든지 이제 칼을 뽑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보통 이제 노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 프로들의 세계에서는 그래 너희는 그렇게 놀아라. 그래서 그게 또 한무더기를 이루고 있고 또 조중동이 한무더기를 이루고 있고 뭐 대충 또 그 전에 이제 구여권이 한무더기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대충 이제 거래를 하면서 되던 시스템인데 이 문팔육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죠. 조중동 너희 꿇어. 조선 약점 다 알고 있어. 오난에. 홍석현은 원래 우리 편이잖아. 꿇어 있었잖아. 동아 거기는 뭐 법인 그 내부 구조, 지분 구조 이게 완전히 흔들려 있네. 그러니까 치기 전에 꿇어.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뭐 검찰 너희 꿇어. 뭐 검찰공화국 웃기지 말어. 검찰은 그냥 우리가 쓸 때 쓰는 칼이야. 임마 알아서 처신해. 꿇어. 이거예요 전부. 법조 판사 꿇어. 그냥 좋은 저기 점잖은 법복 입혀서 대우해 줄 테니까 그거 고맙게 생각하고 꿇어. 전부 이제 유사전체주의예요. 이제 꼼짝 마. 우리 권력은 천년만년 가는 권력이야. 바깥에서 뭐 미중 전쟁이 터지든 말든 중국이 폭망하든 말든 무슨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든 말든 우리는 권력이로다. 이런 거거든요. 얘들 멘탈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의 그런 절대적인 지위를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뭉쳐있던 집단은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 국회는 이 와중에 이제 부동산화법, 공수처화법 이거 막 통과시키고 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이제 댕댕거리는데 차별금지법은 저건 법률적으로도 법이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저건 평등법이라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법인데 사실은. 그럼 이제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 평등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차별금지 그러면 일단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law against discrimination, non-discrimination 혹은 뭐 이런 얘기인데 인간은 차별하는 동물인데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저 집은 미원만이 넣어 이 집이 깔끔해 저 집은 너무 음식이 달아 이 집이 담백해 뭐 이렇게 다 구별하잖아요. 우리가 음식 와이셔츠를 사도 우리가 넥타이를 하나 사도 다 차별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럼 개돼지하라는 소리죠.
선악 판단하지 말고 목사님도 동성애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면 잡아가겠다는 소리고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LGBT 제 취향 아니에요.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정상적인 남녀 페어가 좋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애도 많이 낳고 잘 기르셔야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차별금지법은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의 전체적인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이게 재갈을 물려버리는 법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그 노예 상태가 되죠. 얼마 전에 그 좀 성격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인데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미국 미시간인가 어딘가에 의사 하나 자살했거든요. 한 며칠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하게 된 이유는 그 동성애를 비판하는 글을 자기 SNS 계정에 올렸다가 이제 저게 들고 일어났어요. 의대 교수인데 저기 학생들이 한 두세 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대학에서 불러가지고 사표를 종용했어요. 테니어를 받은 종신 교수인데 그래서 대학과 한 5억 원 정도의 합의를 하고 이제 그 일찍 은퇴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지금 이 슬레이브 스테이트다. 이건 노예 상태다 우리가 할 말 못하고 그러고 이제 고통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저항이 일반화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실검 투쟁이 붙었고 뭐 실검의 이제 우선순위에 계속해서 문재인을 파면한다.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의 개 176명. 민주당 독재당. 뭐 이런 이제 그 검색어들이 실검 순위에 이제 상위권을 막 진입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제 저항이 일반화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픽픽거리고 우습게 알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제 우리는 경찰 가졌고 검찰 가졌고 국회 가졌고 뭐 감사원장 날려버리면 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감사원장이 제대로 들이받았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그 원전 같은 문제로. 자, 그래서 이게 그럼 문재인 586 집단이 이게 꿈꾸는 대로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정치 세력이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좁은 범위에서나마 이 정치 세력이 불가능한 것을 욕망할 때 이게 어떻게 끝나나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러시아 공산 세력은 폭망까지 70년 걸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을 욕망했냐? 일당 독재 시스템에서 계획 배급 경제를 하면 번영하는 선진국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게 그들의 망상 내지 욕망이었습니다. 실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당 독재에 바탕한 계획 배급 경제는 결국은 이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말 촌딱스럽게 돼서 스스로 이제 체제 경쟁에서 도태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일으킨 거죠. 70년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일당 독재 계획 배급 경제가 저게 맞는 게임인 것 같아라고 해서 가장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한테 저거를 가졌던 데는 194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가 그 스탈린 체제, 소련 공산 체제가 피크에 이르렀을 때요. 그 피크 때에 중국 본토에 그 공산화 1949년 그것도 일어났었죠. 그게 공산 체제의 피크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때만 해도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고용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1차 산업은 이제 농업, 임업, 수산업, 2차 산업은 이제 주로 제조업, 3차 산업은 지식 서비스업인데 3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40년대까지만 해도. 이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게 그래서 가장 그 고용에서 제일 큰 분야가 된 게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선진국에서조차. 이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그 활동이 지식 중심, 정보 중심이 돼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산에서 그러니까 임업 또 들판에서 농업, 그다음에 바다에서 업 이것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또한 그래서 제조업의 비중도 낮아지고 제조업 자체보다도
이제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무슨 뭐 시스템, 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뭐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또 유통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금융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이렇게 경제가 고도화되면은 이게 이 공산주의 그 이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은 거거든요, 결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고도화되니까.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 망하기 얼마 전까지 가루 치약을 썼던 걸로 알거든요. 치분이란 단어를 그 분이 가루 문자인데 치분이란 단어를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70이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엔 치약이 가루였습니다. 튜브로 짜는 이런 치약이 아니고 봉지에 담긴 가루예요. 그래서 푹 찍어서 치크치크치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술이 정체돼 버리는 거죠. 나일론 스타킹,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게 1980년대 초 소련의 그 소련 망하기 직전에 그 날라리 여성들 인터걸이라고 부른 날라리 여성들의 가장 좋아하는 상품인데 지금 우리한테 나일론 스타킹 갖다 주고 여자한테 호감하려 그러면 싸다기 맞죠. 리바이스 청바지는 우리가 보면 게스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는 청바지 브랜드 중에 제일 이제 실용적이고 제일 저렴한 브랜드에 속하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나 그대 선물이어서 오늘 청바지 하나 사왔어요 하고 리바이스 청바지를 딱 포장해서 들고 갔다간 이거 받겠죠. 자, 그래서 저게 망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망상이 나온 시점이 1900년대 초 이제 1917년이 혁명 일어난 해니까 그럼 저 망상이 그땐 가능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합성수지 없을 때입니다. 그땐 나일론 없었고요. 그땐 석유화학공업 없었고요. 그때는 플라스틱 없었고요.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이런 물품들이 그때는 없었을 때예요. 인간이 입는 거는 천연 섬유로 짠 거든지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걸 입었었고요. 뭐 그런 시대니까 저 때는 말하자면은 그렇게 인간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술 세트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일당 독재로 계획 배급 경제 시스템 만들어서 한순간에 뭐 할 수 있는 듯이 보였던 그 시기가 앞에서 한 1940년대 말까지 약 30년 이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꼬라박히기 시작해서 드디어는 80년대 중후반 들어서 폭삭 망해버렸죠.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공산당은 CCP고 인민해방군은 PLA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CCPPLA라고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라고 한마디로 말하지 않는 것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그러한 모태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공산국가와 달리 다른 공산국가는 군대가 당이라는 모태에서 나온 자식인데 저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당 조직이 인민해방군이라는 모태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CCPPLA 체제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여기는 망상이죠. 어떤 망상이냐? 이게 이제 시진핑이 이제 이제 그 권력을 향해서 최적점을 향해서 치고 올라온 2010년대 초에 이제 나온 망상인데 확립된 망상이죠. 그 전에는 망상이 이제 숨겨진 상태에 있었고 숨겨진 발톱으로. 그게 뭐냐? 세계 시장 경제의 빨대를 받고 번영해서 세계를 중화 패권 질서로 개편할 수 있다. 아니 세계 시장 경제에 100% 의존하고 있고 그 안에 푹 잠겨져 있는 그런 자들이 이 세계 시장 경제 세계 체제를 뒤바꿔 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망상이죠. 소련 때는 세계 체제와 별개로 분리된 채 세계 체제를 자유세계 체제를 대립한 거고 중국 같으면 자유세계 체제가 만들어낸 세계 시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서 노른자이 다 캐먹어가면서 이 자기를 둘러싼 이 시스템 전체를 중화 패권 질서로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망상이죠. 그래서 이건 10년 못 가서 망하는 겁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까지 이제 딱 10년째인데 거의 8년째인데 이건 뭐 더 이상 못 가죠. 10년밖에 못 가는 거야, 폭망까지. 북한 김일성 영생교는요. 그 앞과 좀 뒤가 다른데 저는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본다면은 한 25년 볼 수 있겠죠. 고난의 행군 들어갈 때. 그 걔들 관점은 이거예요. 미중 미러를 이용해서 중국을 뒷배삼아
한반도를 북한이 주도하는 종중 코리아 연방으로 만들어서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제 그 김일성 죽고 나서 그 말하자면 그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 선군 정치를 가면서 택했던 그 키 컨셉이 저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쟤들 망상 속에서 만들 수 있다고 그 길에 비밀의 열쇠는 핵무장을 비밀의 열쇠로 삼은 거죠. 문팔릭 집단은 망상이 아주 오집니다. 얘들은 이제 아주 이런 망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한편으로는 국채를 사실상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고. 그러니까 진중권이 제가 별로 뭐 좋아하는 친구는 아닌데 참 재주가 있어요. 진중권이 그런 말 했죠. 문재인을 건국 대통령으로 모셔야 된다. 나라를 바꿨다 이거야, 대한민국을. 문재인 이전의 나라와 문재인부터의 나라가 다르다. 국채를 바꿨다 그 소리예요. 진중권 표현에. 그 저를 제 식으로 표현하면 사실상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국채를 바꿨다.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뒷배삼아 한국을 미국권으로부터 떼어내어 한반도를 남한이 주도하는 종중 코리아 연방. 그래서 저 북한 애들이 저기 문재인 집단을 그 극도로 증오하는 거예요. 지금 증오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얼마 전 오늘도 또 그런 말 했죠. 너희들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하냐. 뭐였더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그런 말 했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발표하니까 너희들 세상 돌아가는 거 알구나 그런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586 집단이 글쎄요 4년 채울까 이 생각이 듭니다. 내년 이제 5월이면 4년이 되죠. 2017년 5월에 이제 쟤들이 집권을 했으니까 18년 5월, 19년 5월, 20년 5월, 21년 5월 내년 5월이면 4년이 되는데 저거 지금같이 이렇게 민심이 사납게 들끓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4년 채울까? 그리고 그 쟤들 4년 채우기 전에 한 60~70%의 확률로 북한을 미국이 접수 해방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 겨울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서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죠. 자, 이게 뿌리와 체질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이 러시아 공산 세력이나 중국 CCPPLA를 보면요. 그 나름대로 야, 진짜 이것이야말로 오리지널 악마구나. 악마의 그 뿌리를 이렇게 보게 돼요. 예를 들면요. 지금 러시아 급진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 조류인데 만약에 세계 문학 하는 사람들 중에 러시아 문학을 무시한다면 그 문학한 사람들이 아니죠. 푸시킨, 톨스토이. 푸시킨이 18세기 초쯤 되나 18세기 사람이죠. 톨스토이.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톨스토이는 19세기 중후반 사람이고 곤차로프 이 사람도 뭐 19세기 중후반, 도스토옙스키 19세기 중후반, 고골 빠뜨렸다. 거기도 19세기 중후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 푸시킨 보시라고요. 그 푸시킨 마누라가 내놓은 여자예요. 러시아 사격에서 여러 남자랑 그 바람을 피웠는데 하필이면 그 가장 권총을 잘 쏘는 명사수랑 러시아 최고의 명사수랑 바람을 필 때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명사수랑 결투해서 죽었어요. 푸시킨은. 톨스토이는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설을 이렇게 그 톨스토이 버전으로 해석한 기독교 우화 소설로 만들고 실제로는 절필 상태로 들어가죠. 곤차로프는 그 곤차로프의 소설이 오블라모프라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번역돼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지주인데 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선택해버려서 이렇게 칩거해버리는 아주 예민하고 머리가 좋은 지주 청년의 일생을 다뤄요. 그 지주 청년의 이름이 오블라모프입니다. 또 그 사람의 대표작이죠. 도스토옙스키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생 정신적으로 엄청 괴로워했고요. 고골도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진짜로 돌아서 고골은 신을 만나겠다라 그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을 19세기까지의 러시아 문학을 만들어낸 이 러시아의 사상은 뭐냐 이거예요. 거기 그 근저에는 러시아의 비극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서양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개의 열차가 충돌해서 대형 충돌 사고를 일으킨 재해 현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동양의 전제 체제, 동양의 천자 체제와 서양 지중해 정신의 교배 잡종입니다. 저게 충돌 잡종, 교배 잡종입니다. 이게 두 개가 어떻게 통합해 볼 방법이 없는 거죠. 정신적 분열과 긴장이 존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러시아의 사실상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표토르 대제. 표토르 대제가 만든 게 페테르부르크 아닙니까? 피터스버그. 거기 이제 그 레닌그라드라고 혁명 이후에는 공산 체제 아래서 레닌그라드라고 불렀고, 그걸 다시 이제 이름을 달아서 바꿔서 다시 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는데, 페테르부르크가 이게 러시아예요. 그 자체가 산업, 금융, 해운, 해군, 그 다음에 궁정 이것의 모든 왕실, 종교 여기서 중심이 페테르부르크예요. 그 러시아 소설 보세요. 전부 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나요 일들이. 참고로 제정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닌그라드, 페테르부르크를 장악한 자가 권력 기반을 잡죠. 고르바초프가 페테르부르크였고요. 아마 푸틴도 페테르부르크일 겁니다. 그 페테르부르크를 장악한 자가 러시아를 휘두르는 거예요. 이 페테르부르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표토르 대제가 러시아를 근대화 이제 제대로 된 유럽 국가의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시를 근사하게 기획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획해서 만들면서 무슨 짓을 했냐? 거리도 뭐 다 격자형으로 사통팔달로 쫙 들어놓고 100m 폭쯤 돼요 거리 하나가. 정말 높습니다. 그 옛날에 3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뼈토르가 지시를 해가지고 뼈토르 대제가 지시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들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2000년 동안 대표적 건축 양식을 다 레플리카로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세월이 지나고 손때가 묻으니까 이쁘게 보이지 옛날에는 얼마나 그로테스크했겠냐고요. 여기 가면 그리스 이오니아 양식, 딱 돌리면 그리스 도리아 양식, 저기 가면 라틴 로마 양식, 저기로 딱 돌아가면은 중세 고딕 양식, 저기로 딱 돌아가면 바로크 양식, 저기로 돌아가면 로코코 양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가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요. 이게 저 도시를 딱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얘들이 몽골 지배를 받으면서 그 동양적 전제 체제의 그 문화적 유제를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열으려고 몸짓을 아주 절망적인 그 참 몸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열기가 어려운 그 상태의 시작이 된 거라고 저게. 밑바닥은 농노 체제 아닙니까? 이 농노 체제가 얼마나 나중에 1860년대까지 농노가 유지되죠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농노 해방하기 전에 이제 얼마나 웃기는 짓이 뭐였냐면 농노 해방하기 전에 농노는 해방하기 싫은데 이제 시베리아는 이제 그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원래 농노는요 땅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 간에 땅을 거래하면 땅 몇 평 그 안에 뭐 과수원 뭐 어떻게 있고 뭐 밭 어떻게 있고 뭐 거기에 뭐가 들어요. 마을이 몇 개 들어 있고 몇 집이 몇 호고 인구가 어떻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거래되는 거예요. 지주들 사이에 거래될 때. 근데 이제 시베리아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노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베리아 개척을 사업가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개척 자금 내주고 그거에 관해서는 농노만 따로 지주한테 빼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치치코프라는 희대의 봉이 김선달 같은 자가 이제 그 허점을 파고든 거죠. 이 허점이 뭐냐? 정부가 이제 인두세, 사람 머리에 따라서 농노가 몇 명이면 세금이 얼마 이렇게 인두세를 매기고 있으니까 정부는 세수를 하려고 농노의 사망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농노는 살아있는 상태가 되죠. 서류상에는. 지주 입장에서는 그 농노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죽은 농노죠. dead soul.
그러니까 서류상엔 살아있는데 사망신고 처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사실상은 죽었는데 사망신고 처리가 안 돼서 서류상엔 살아있는 농노를 이 사기꾼이 사고 다니는 거야. 별놈의 지주 유형이 다 있어요. 어떤 지주는 그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아서 안 팔아 하는 지주도 있고요. 어떤 지주는 그래 가져가기만 해. 그래서 막 주기도 하고요. 그걸 사들여 갖고 이제 그 시베리아 개척 이주 계획을 내서 이제 정부에서 크게 돈을 땡기는 그런 사기꾼의 이름이 치치코프고요. 그러한 내용의 소설 이름이 죽은 농노입니다. 이게 언제냐?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19세기 중반 러시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산업혁명 철이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죽은 농노를 가지고 사기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썼냐? 죽은 농노, 죽은 혼이라는 작품을. 아까 말한 하나님 만나겠다고 문 닫아 걸고 자살한 고골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지식인을 사로잡았던 그 정신적 긴장, 그 현실을 깨고 내려가면 참으로 후진적이고 침체에 있는 동양적 전제 질서고, 그러나 지식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언어가 러시아어가 의외로 그리스어랑 비슷합니다. 그리스어, 라틴어하죠. 왜냐하면 그 격변화가 심해요, 단어에. 그래서 러시아어는 저는 잘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격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대명사만 격변화를 하잖아요. 영어는 I, my, me, 뭐 mine 이렇게. 근데 일반 명사도 격변화를 시킨다고요. I, my, me, mine처럼. 주격일 땐 I, 그 다음에 뭐 목적격일 땐 me, 뭐 소유격일 땐 my, 뭐 소유격 대명사일 땐 mine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도 그렇게 격변화시켜요. 그래서 러시아어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이랑 비슷하죠. 우리말이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어느게 해도 말이 통한다고요. 왜냐? 조사가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명사인지 보여주니까. 러시아어가 그래요. 조사는 없지만 명사 자체가 격변화라니까 마구 바꿀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영어는 안 그렇죠. I love you, you love. 그러니까 Tom loves. 예를 들어서 a mice, 그러니까 a cat eats a mice.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는데 만약에 바꾸면 a mice eats a cat. 쥐가 a mouse, 쥐가 고양이를 먹었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어는 일반 명사가 격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어순을 못 바꾼다고요. 그런데 쟤들은 러시아는 막 바꿔요. 이게 이제 그러한 일반 명사의 격변화 이런 거 심한 게 이제 그리스어 이런 게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는 기본으로 해요. 러시아 지식인은 라틴어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그 세련된 사교계에 가서 앉아 있고 거기에 가서 뭐 글도 쓰고 해야 되니까 불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명을 가장 열심히 해서 전해준 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니까 독일어 하고요. 그래서 4개 언어 정도를 해요. 웬만큼. 가난한 지식인이든 부자 지식인이든. 그러니까 서양 문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중해를. 자, 머리는 서양 문명을 보고 있어요. 근데 발바닥은 동양의 천자 시스템이 그 유재가 깔려 있다고요. 이런 상태로 깊게 분열돼서 고통을 하고 있는 영혼이 1905년 러일 전쟁에 되면 광분 상태가 되죠. 러일 전쟁 그 비참한 패배에 의해서. 그럼 러일 전쟁 누가 촉발시켰냐? 여기 조선 땅에 사는 조선이 촉발시켰다고요. 그 전부터 영국, 미국이 사인 보냈거든. 러시아 남진 막아야 되니까 너희 좀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너희 검은도도 빌려주고 돈도 많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막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도리도리 하면서 그 후진적인 러시아를 딱 떠받들어서 영국은요 극동 함대가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에도 함대가 있고요. 또 여순에도 함대가 있습니다. 영국은요 육군의 규모가 작아요. 그러나 러시아는 저 용맹한 코사크 기병이 이끄는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뭐 고라프게 뭐 현대 문명 뭐 인민 뭐 자유 개인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거기는 그냥 딜만 하면 잘 우리랑 맹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 가시죠. 아관 파천.
아관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궁궐을 옮겼다 이 소리예요. 아관 파천이. 중관 파청이네. 중국 대사관으로 청와대로 옮긴 거 아니에요 지금 문팔력은. 중국이요 떠오르는 해입니다. 거기 지금 G2지만 G1 안 됩니다. 물론 요새 미중 전쟁으로 고생하지만 결국 미국은 이번에 보십시오. BLM도 보고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저 말하는 거 보십시오. 트럼프 얼마 못 갑니다. 미중 전쟁 결국 봉합됩니다. 중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중관 파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리고 그거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그 노선에 관해서는 박수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 종중, 친중 노선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아관 파천한 것들하고 조중동이 뭐가 다르냐고요. 중관 파청이지. 청와대를 중국 대사관으로.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얘들 뿌리는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패배, 희생. 그에 대해서 이때 전쟁 개전하자마자 100만 명이 죽고 포로가 되고 그래요. 근데 니콜라이 황제가 전쟁에 이렇게 집착해서 이 모스크 그 페테르부르크 궁정을 떠나서 거기 가서 살았어. 몇 년 동안. 전쟁에만 몰빵했어요. 전쟁 게임 중독자예요. 그 마누라 누구냐?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인데 이 마누라가 또 아들이 저기 혈우병 환자인데 혈우병은 옛날엔 치료가 안 됐거든요. 어제 상처만 나면 죽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들 하는데 이 혈우병을 이 돌파리 수도사라는 무학자가 라스푸틴이라는 놈이 튀어들어와서 제가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면 혈우병이 낫습니다. 이러고서 했는데 그게 좀 낫는 듯이 보이니까 그냥 홀가닥 해갖고 거의 정부같이 되는데 이 라스푸틴이 또 이게 희대의 정력가인지 뭔지 궁정에 출입하는 모든 처녀, 모든 귀족 그 부인들을 다 건드렸네. 황후의 백을 업고. 그래가지고 그 1차 세계대전 와중에 격분한 귀족들이 라스푸틴 불러내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요. 이 라스푸틴 같은 자들을 옆에 끼고 산다라고 아주 야비한 칼럼을 쓴 게 동아일보 김순덕입니다. 탄핵 와중에서. 제가 본 그 반박근혜 칼럼 중에 제일 야비했는데 요새 김순덕 씨가 조금 철이 다시 들었는지 요새는 문재인을 잘 물어뜯더군요. 김순덕 씨는 저는 그러나 못 믿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저는 정치적으로 뭐 저쪽이다 이쪽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식의 야비한 칼럼을 쓸 수 있다는 그 심사가 정말 어둡고 싸납고 아주 매멸차구나. 저는 그때 학을 띄었어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에는 저런 식으로 러시아 공산주의의 뿌리는 이제 뭐 살펴보신 듯이 굉장히 그 아주 깊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 절실한 뭔가가 있어요. 저 악마성의 그 뿌리에 그 뿌리가 있다고요. 그 악마성이.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CCPPLA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이 은상 때부터 몸에 배인 전제 정치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잔혹 반란이 있다고요. 이 반란이 잔혹하게 짝이 없죠. 전제 정치도 잔혹하게 짝이 없고. 전제 정치 은상 때 사람 목 잘라서 수백 명씩 목 잘라서 인신공양하던 애들 아닙니까? 저기 그 아즈텍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잔혹 반란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당나라 때인가 황소의 난 일어났을 때 저기 당나라 군대 저 애들이랑 싸우려니까 피곤한데 저기 남쪽에 광동성 광저우에 가면 거기 페르시아 상인들 유대 상인들이 거기 외국 놈들이 20만 30만이 몰려 살아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하고 거부를 일어났다. 우리 거기로 몰려가서 걔들 다 잡아 죽이고 다 털어먹자.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광동성 광주 내려가서 그때 거기 유대 상인들하고 페르시아 상인들 엄청 들어와 있었거든요. 20, 30만 사는데 그거 다 잡아 죽이고 다 강간하고 그리고 다 털어서 먹었어요. 그 황소의 난이 그런 거예요. 이 농민 반란의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쟤들이. 또 전제 정치의 잔혹성도 말할 수가 없고요. 자기들끼리 전쟁할 때 잔혹성도 말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백기인가 몽염인가 진나라가 초나라랑 싸웠을 때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초나라 병사를 잡아서 40만 명을 하룻밤에 학살을 하는데 포로를. 그때 중국의 인구가 그럼 그게 2200~2300년인데 그 차이나 프로퍼 중국 몸통부의 인구가 얼마겠냐. 지금으로 치면 한 10억인데 2200~2300년이면은 지금의 70분의 1쯤 되니까 전 세계 인구가 최소한 70분의 1쯤 돼요. 그때 한 1억 이짝저짝이니까 지금의 70분의 1, 60분의 1 잡고 10억에 60분의 1 잡으면 중국 전체 인구가 한 2천만밖에 안 될 때예요. 60분의 1 잡으면 그렇죠. 한 2천만, 3천만. 왜 초나라가 크단 말이에요. 그 결판이 나는 전쟁이었으니까 전부 남자라고는 다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40만 병력인데 초나라 남자를 씨를 말린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세기에는 이건 이제 저는 중국 지금 CCPPLA의 아버지는 태평천국이고 어머니는 이제 스탈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닌 스탈린. 중국 그런 나라예요. 그 아버지가 태평천국이라고요. 저게 세계 최악, 세계 그 농민 반란 피바다죠. 한 15년 정도를 중국에서 한 1억 명 이상 죽게 만든. 그 당시 인구에서 1억 명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최악의 자존심 상해 사건이죠. 우리 중국 이게 있다고 중국인들이. 근데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은 뭐예요? 이거 개다짜게 그냥 뺨 얻어맞고 머리 깨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야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모택동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서 한 방에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고 한 방에 이 그 최선진 공산 문명을 이룩하자 이러고서 홀가닥 다 넘어가서 그 짓 한 거예요. 여기에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태평천국까지 내려간다고요. 100년 전.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